잘들 쉬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결국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창출한 개인이 바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이 부동산 양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자, 만약에 부동산 양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개인이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 자, 사고 팔고 매매를 계속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개인이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이 아니라 일시적, 일회적으로 뭐 가지고 있던 일회성으로 매도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받고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종합소득세도 학습을 했지만 과세 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주면 바로 그게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도 양도소득 과세 표준도 바로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을 하면 바로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 양도가액이죠.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자,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죠. 자, 필요경비라는 것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도가액 필요경비 차츰 학습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종합소득의 사업소득 금액이다 그러면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바로 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을 우선 산정을 합니다. 양도차익을 산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장기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장기간 보유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제를 해준다고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또 빼줍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에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을 하면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죠.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바로 세액이 산출된다고 해서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양도차익 산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양도차익이라는 것은 총수익 금액, 즉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자, 이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거고, 자, 이 원칙적인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가액도 실질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이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도 실질거래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을 하고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을 해서 이 양도가액에 대한 기준시가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기준시가를 뺀 이 양도차익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을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이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했을 때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질거래가액을 모르거나 또는 실질거래가액이 터무니없이 뭐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조작에 의해서 서로 뭐 짜고 뭐 이렇게 실질거래가액을 뭐 낮거나 또는 높은 금액으로 했다. 자, 이랬을 때는 실질거래가액이 아닌 이 양도가액은 뭐 실질거래가액을 모르거나 또는 이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바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거고, 자,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 뭐 취득가액이 낮거나 또는 취득가액이 뭐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뭐 취득 당시에 매매 계약서를 뭐 잃어버렸거나, 자, 그랬을 때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 대신 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서 양도차익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 이 실질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게 원칙이고, 자, 기준시가는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거래가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결국은 자, 부동산을 취득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주고받은 돈, 자, 이것을 바로 실질거래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양도자가 1억 원에 판다 그러면 뭐 매수자는 뭐 1억 원을 주고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양도자가 1억 원에 팔고 매수자로부터 1억 원을 받는 금액, 이게 바로 매도자,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의 실질거래가액이 되는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1억이 바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가로 1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취득가액 1억 원이 매수가액 1억 원이 바로 취득가의 실질거래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그 계약 금액대로 주고받는 것을 바로 실질거래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기준시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에 의해서 규정된 가격, 기준시가죠. 자,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신축 가격 등을 고려해서 매년 국세청장이 상정 고시하는 가액, 뭐 오피스텔 상업용 건축물, 자, 이런 것들은 또 국세청장이 일괄해서 산정 고시하는 가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가액을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 자, 그 다음에 뭐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을 바로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뭐 지상권, 전세권, 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얘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바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거래 대금을 가지고 양도차익을 산정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실질거래가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질거래가액을 모른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반영을 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 그러한 방식이 바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고, 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자, 내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주고받은 거래 대금과 아무 관련이 없이 바로 이런 부동산 가격 공시에 따라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또는 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런 오피스텔, 상업용 건축물 등을 가액을 가지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바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그 2006년도죠. 참여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 양도차익을 실제 거래대금과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도차익이 사실 실질과 맞지도 않고 터무니없는 아주 이상한 산정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여정부 때 바로 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세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돼서 정말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자, 그랬을 때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모른다. 또는 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자, 취득가액 같은 경우를 모른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순차적으로 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도가액을 모른다. 자, 그랬을 때 바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매매사례가액에 적용을 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도 모르고 매매사례가액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을 하는데, 자, 이렇게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을 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득가액을 모른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는 바로 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보고 매매사례가액도 없다. 그럼 감정가액이 있는지 보고 감정가액이 없다.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환산취득가액도 없다. 자, 그랬을 때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이 무엇이냐? 자,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이라고 지금 살펴봤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무엇이냐? 그러면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은 바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아파트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일 구조의 동일한 그 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옆에 호수를 팔았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동에 뭐 같은 호수를 팔았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가액을 받아서 그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즉 주택이다 그러면 개별주택 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하, 또 토지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10억 원 이하인 자산에 해당이 된다 그랬을 때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한테 감정평가 받은 그 감정가액을 바로 감정가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산가액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취득가액을 모를 때 매매사례가액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도 없다. 자, 그러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데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바로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이라든지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모른다. 매매사례가액이라든지 매매사례가액도 모른다. 그러면 감정가액 곱하기 바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누면 이게 바로 환산취득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환산취득가를 적용하는 거고, 자, 이 환산취득가는 기준시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산가액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데, 뭐 토지라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택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뭐 공동주택은 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양도와 취득 당시에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양도할 때 2억 원, 취득할 때 1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양도가격, 즉 매도가격의 실질 거래가액이 3억 원인데 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이 아파트를 뭐 또 다른 데로 이사하다 보니까 이 이사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취득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취득 당시에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도 없습니다. 자, 이때 취득가액은 얼마이냐? 바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자,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냐? 바로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 즉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격 양도가액 3억 원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즉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분자에 1억 원을 놓고, 자 분모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공시가격 2억 원, 분모에 넣으면 3억 곱하기 1억 원, 3억 곱하기 1억 원 하고 2억 원으로 나누면 바로 1억 5천만 원이 환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 3억 원에서 바로 이 환산가, 취득가액 1억 5천원을 빼고 나머지 경비가 없다 그러면 바로 1억 5천원이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도가액과 이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또는 실질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고, 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떠한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A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자 10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 10억 원에 매각하다 보니까 양도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자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되죠. 자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이 10억 원에 매도를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자 매도인과 합의하에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즉 실제 10억 원에 매도하는 이 양도가액 10억 원을 5억 원으로 줄이는, 자 이것을 바로 다운계약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운계약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는 10억 원에 매도를 하고, 자 10억 원의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지만 이 10억 원의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양도계약서,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계약서는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물론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취득가액 나중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줄어드는데, 자 그런 취득가액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다운계약서 5억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했으면, 자 이 5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5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자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겁니다. 또 이 매수인이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서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절감 목적,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 절감 목적의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자 실질 거래가액은 10억 원인데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써서 A가 양도가액 5억 원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인 2개월, 즉 매도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죠. 자 매도일 이전에 같은 층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다른 층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다른 동에 있는 아파트가 매도일 이전 3개월 이내인, 자 2개월 전에 8억 원에 판 사례가 있습니다. 8억 원에 매도를 했다. 자 그러면 그 아파트 매도일 이전에 다른 아파트가 8억 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을 때 이것을 바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봐서 과세관청은 이 8억을 매매사례가액 양도가액으로 봐서 5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신고한 것을 부인해버리고 매매사례가액 8억 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을 해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5억 원만 신고했기 때문에 매매사례 8억 원을 적용을 해서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은 바로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아파트는 이 매매사례가가 거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는 이제 이러한 다운계약서라든지 이런 편법 계약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자 그렇지만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아파트 같은 동질성의 그런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 주택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매매 사례 가액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이제 어려워진 거죠. 자 그러면 이 매매 사례가액 어떻게 확인하냐? 바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가면 여러분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 뭐 상업용 업무용 토지 얼마에 팔았는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자, 이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여기만 살펴보면 이 매매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가액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양도가액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산정을 하는데 자, 양도가액은 뭐 실질거래가액인데 실질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는 거고 자, 취득가액도 뭐 실질거래가액 내가 구매를 하면서 지급한 취득가액과 그런 취득가액으로 산정을 하고 그런 취득가액을 모른다 그러면 뭐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는데 자, 필요경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고 양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가, 즉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이 필요경비의 대표적인 항목은 바로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가 되는데 자, 취득가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양도차익에서 양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이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뭐냐? 바로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거래가액입니다. 자, 실질거래가액이라는 것은 타인한테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뭐 매입을 했다 그러면 매입할 때 지급한 매입가액에 뭐 취득세라든지 뭐 취득할 때 들어간 뭐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들어갔다 공인중개 수수료라든지 또는 뭐 취득하면서 등기 이전을 하면서 발생된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건물을 자기가 본인이 뭐 건물을 졌다 그러면 본인이 건물 질 때 들어간 뭐 재료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비용에 그 건물 보존 등기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친 것들이 바로 취득가액으로 봐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즉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거래가액으로서 취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자, 중요한 건 뭐 취득과 관련해서 뭐 무조건 소요된 소송 비용을 다 필요경비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등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매입할 때 실제로 지급한 매입가액의 취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라든지 취득할 때 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법무사 등기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데 자, 이런 취득함으로써 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 이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한 이 자산에 대한 이 소유권과 관련된 즉 소유권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소유권과 관련돼서 소송을 통해서 들어간 이 소송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수수료. 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보통 이제 중개사무사를 공인중개사를 뭐 끼고 하는데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법정 수수료가 있어요. 자, 그런 법정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런 법정 수수료를 넘어서 뭐 2배, 3배 과다하게 지급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금융중개비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이 있다. 자, 그래서 자산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뭐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을 하는 거는 쉽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뭐 경매라든지 뭐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다든지 또는 뭐 국제징수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뭐 체납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다든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는 경매와 공매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권리 분석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경매,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달라고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 들어간 컨설팅 비용, 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경비에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금융인증비용으로서 인정, 확인이 됐을 때 인정이 되는 거고, 취득에 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지출한 법무사 비용,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이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가 결국 경비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실무적으로 분쟁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하고 뭐 가짜 뭐 계약서를 작성해서 뭐 줬다고 해서 그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컨설팅 수수료로 준 건지,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줬는지, 정말 뭐 이건 컨설팅까지 받지 않아도 굳이 뭐 일반 매매 계약을 통해서도 뭐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각종 컨설팅 수수료 면목으로 붙여서 경비로 뭐 지출을 뭐 반영을 했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컨설팅 수수료는 바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실제 부대 비용으로서 금융증빙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아파트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무슨 컨설팅 수수료가 있나요? 없죠, 당연히. 자, 그런데 거기다 뭐 무슨 이상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수료라고 필요경비로 넣으면 바로 과세관청에서 확인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는데 무슨 컨설팅 필요하냐 해서 수수료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경매라든지 공매로 취득할 때는 원래 지식, 일반 기본적인 지식들과 많은 권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들어간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지급한 컨설팅 취득과 관련 컨설팅 수수료가 금융증빙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취득과 관련해서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 비용은 취득가액으로 봐서 경비가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소유권은 뭐 확보를 했는데 점유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냐?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법원에서 하는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각종 그 경매의 물건을 보다 보면 뭐 유치권 신고 사실이 있습니까? 유치권 사실이 있음. 유치권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 민법 시간에 배웠듯이 어떤 뭐 부동산을 예를 든다. 그러면 공사를 그걸 해주고 그 공사 비용을 못 받았다. 그러면 공사 비용을 받을 때까지 공사업자가 건물을 유치,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이 되어 있으면 이 유치권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이 유치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유치권이 아니라 가짜 유치권이라고 밝혀져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 확정 판결이 나면 비로소 이제 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집이라도 유치권자를 몰아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소유권 취득과 더불어서 내가 점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이 점유권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소송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자, 경매 물건은 여러분들 경매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매 물건에 각종 이제 유치권 신고를 하는데, 그 유치권 신고를 하는 그 경매 물건이 한 90% 정도가 가짜 유치권입니다. 가짜 유치권이라는 것은 이 경매 당한 사람이 경매를 뭐 다른 사람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싸게 낙찰받게 하기 목적으로 유치권을 가짜로 신고하게 되고, 실제로 유치권을 신고하게 되면 시가 대비 감정가 대비 낙찰가액이 뭐 20% 30%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유치권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유치권자를 내쫓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돼서 20, 30%까지 낙찰가가 떨어지는데, 감정가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짜 유치권을 설정을 해서 낮게 떨어져서 특수관계자가 이제 그 경매당한 사람의 특수관계자가 낙찰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유치권을 뭐 설정을 해놓는다. 자, 그래도 이 가짜 유치권에서 별다른 처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가짜 유치권을
넣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는 거죠. 자, 유치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해서 소송을 했는데 뭐 확정적으로 유치권이 없다는 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들어간 소송 비용은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양도 물건을 경매로 취득한 이후에 유치권 신고에 대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뭐 발생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자,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비용은 바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유치권이 진짜로 존재를 한다. 자,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를 해서 그 유치권에 대한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유치권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유치권 대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돼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차익은 바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산정을 하고 이러한 양도차익은 바로 실질 거래가액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게 원칙이고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바로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있는데 자, 취득가액을 했고 자, 이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서 이제 취득가액을 받고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액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